몹시 거친 공세가 이어질 것입니다. 상대는 정쟁을 해도 우리는 정책으로, 상대가 공세를 취해도 우리는 민생으로 대처했으면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은 일일이 뽑기도 숨찰 정도로 많습니다. 모든 난맥상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국감을 하겠습니다. 네, 추석도 지나고 이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치권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여의도 사사건 건 오늘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의힘이 오늘 당사를 여의도로 다시 옮겼어요. 네네. 다시 새 출발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나 보죠? 맞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 대선 패배 네. 그리고 또 앞서 저희들이 이제 천막 당사로까지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들이 이 정책 풍파를 네. 이제 보여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은 영등포동에 네. 조그만 당사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정치 1번지인 여의도로 사람이 오더라도 국회의사당 내로 이제 다시 오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요즘 상황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여의도에서 와서 국민들이 쉽게 들러서 당사도 방문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원내 정당이긴 하지만 또 원내 당협위원장도 많고 원내에 또 많은 정당의 우리 조직이 있어 당원협의회도 있고요. 그런 네. 분들도 여의도에 와서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좀 아담하고 작은 공간이지만 이 막상 오늘 마련하고 보니까 여러 당 지도부도 그렇고 저희 소속 의원들 또 당협원의 위원들도 참 감개무량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늘 이제 첫 출근 날입니다. 이번에 지역에 내려가서 주민들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만나셨다면 주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던가요? 먼저 윤건영 의원님. 이번 추석은 예전하고 좀 다른 생경한 분위기였습니다. 네. 사람도 못 만나고 고향도 못 가고요. 근데 만났던 사람들의 많은 심리적 상태가 조심조심, 노심초사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끝이 나고 경제가 좀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즉 경제와 방역을 두 마리 토끼를 빨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데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치권이 여야 간의 공방을 벌이고 싸우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닥 관심이 많지 않더라.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정치권이 답을 내놔라. 이런 데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네. 예, 저는 그 경상남도 이제 창원 마산이어서 지역입니다. 서울로부터 한 400km 떨어지는 곳인데 네. 이 서울 전국이 어렵지만 특히 지방은 어렵습니다. 이 지역은 탈원전으로 직격탄 맞은 지역이기도 하고 산업위기 지역 또 고용위기 지역과 인근에 있는 곳입니다. 시장에 가보면 지난 3년간 여러 가지 경제적 정책의 실패, 근데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어렵지 않았던 시절이 또 드물겠습니다만 최근 지금 3년 동안 그 여러 지표들이 보여주듯이 정말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그리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폐업했거나 폐업을 하려고 하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제적 위기, 특히 서울에서는 그나마 집값도 오르고 하지만 지역에서는 집값도 폭락하고 미분양도 아주 속출하고 있고요. 아주 힘듭니다. 그런 지역 경제의 피폐를 지켜보는 상황인데 이게 더 코로나도 덮쳤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래서 심지어 참담한 말도 나왔는데 장사를 못해서 죽으나 코로나라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그런 참담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저도 윤 의원 말씀처럼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니까 정치에는 사실 무감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참 호모 폴리티쿠스라 그럽니까? 우리 사람들이 정치에 굉장히 또 민감해서 이 문제에서도 굉장히 분노감, 추석 3종 세트라고 해야 될까요? 대통령의 47시간, 또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또 강경화 장관의 배우자의 나몰라 출국과에 관련돼서 국민들이 아주 참 분통 터지는 추석 연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또 다들 들으셨다는 얘기고 이 이슈가 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저희 KBS가 마련해서 가수 나훈아의 공연이 있었는데 그 발언 중에 이제 정치적을 해석을 좀 달리하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잠깐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 때문에 목숨
걸었다는 왕이나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가 생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위정자는 아마 위정자의 본뜻이랑 좀 다르게 여기에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두고서 전혀 다른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최영도 의원님 이게 어떻게 현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이시나요? 그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바를 그대로 불연하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이것들이 제 주변과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였습니다. 시청률 30%라는 건 참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런 데서 보면은 절제되었지만 사실은 특정하게 누구를 꼭 비난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런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뭐 이런 말은 많았죠. 국민은 이 바다와 물과 같고 저 위정자라는 것은 배와 같아서 민심에 따라 엎어지기도 하고 띄우기도 한다는 말과 그런 것을 사실은 오래된 이야기를 그대로 하신 말씀 같은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굳이 그걸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뭐 우리가 아전인수 해석을 한다라고 주석을 붙일 필요가 있었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한 심정을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발끈하면서 예, 네. 반론을 펼 이유는 없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고요. 나훈아 씨의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대단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네. 공연은 공연 그 자체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당이 여기에다 정치적 계산을 더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숟가락을 얹는 거죠. 그래서 정부를 비판했다라는 식으로 애초부터 몰아갔던 게 야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훈아 씨가 애초 생각했던 그 취지, 국민을 위로하고 위무하겠다는 그대로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귤북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쪽의 귤이 북쪽으로 가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메시지와 좋은 공연이 여의도만 오면 이게 변질이 됩니다. 나훈아 씨가 애초에 생각했던 국민을 위로하겠다는 그 공연 그대로 그냥 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나훈아 씨 공연 그 자체로 봐줬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좀 더 뭔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뭐 설왕설래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공연이 굉장히 국민들의 호응 속에서 공연이 치러졌는데 발언 자체가 좀 정치적으로 자꾸 논란이 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또 이번 연휴 기간에 개천절 집회가 열렸는데 이 집회가 열리고 이를 통제하는 과정에서도 또 여야가 입장이 달랐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을 앞세워서 이렇게 철통 같은 산성을 쌓는 것입니까? 국정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두려워서 방역을 이유로 이렇게 산성을 쌓고 90여 군데나 검문소를 설치하고 10,000명의 경찰이 동원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국민이 그렇게 무섭고 겁먹은 것입니까? 부디 한글날에는 문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국민의 말씀을 듣고 본인의 생각을 밝혀주기를 부탁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광화문 차벽은 코로나 계엄령 선포다. 이런 비판을 주호영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우선해야 하는 공당의 원내대표입니다. 집회 측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경찰 봉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차벽 운운하면서 보수 집회를 변호하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됩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다 보셨을 텐데 이제 광화문 집회 그 현장에 예전 오래전에 봤던 차벽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두고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상 뭐 코로나 계엄령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차량 9대 이하 집회는 사실 법원에서 이제 허가를 받은 거고요. 보수 진영에서도 그 정도는 놔둬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 일부 진보 진영에서도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지적을 하는데 이것이 좀 과잉 대응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과잉 대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번 광화문 차벽이 무엇을 막았냐라는 겁니다. 네. 과거에 있었던 명박산성은 민주주의를 막았고 청와대로 가는 권력을 막았다면 네. 이번 광화문 차벽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았고 국민 안전을 지킨 겁니다. 명확히 다른
내용의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8월 15일 날 있었던 광화문 집회의 영향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벌써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 대유행을 촉발했던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 호전을 보이던 경제 성장률이 그 건으로 인해서 꺾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집회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앞서 화면에서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계엄령 운운 이렇게 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되었느냐,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를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100m까지는 모든 집회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광훈 목사가 청와대 앞 도로를 수개월 동안 점거하고 정권 타도 투쟁을 벌여도 청와대는 용인을 했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마음껏 열어주었습니다. 언론 자유 지수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 때는 72의 언저리에 머물던 수치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41, 2위로 향상되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산하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로만 보더라도 아시아 1위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계엄령 운운하는 것은 좀 언어 도단이다, 과도한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저 차량을 일렬로 딱 붙여서 세워놓은 그 모습이 지금 지적되는 뭐 명박산성이라든지 그때를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저렇게까지 했어야 되느냐는 그런 지적인 거예요. 코로나19를 방역하기 위해서는 단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8.15 우리 광화문 집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고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있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영업을 할 권리조차 지금 뺏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누가 막고 있습니까? 집회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자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다수의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권리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안전, 건강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 바이러스는 자와 우, 여와 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역에는 여야, 좌우가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만큼 중요한 가치도 없고요. 그래서 네. 국민의힘도 이번에 참여하지 않았고 자제를 요청했고 또 실제로 많은 보수단체 지도자들이 그 차량 시위로 하겠다는 것도 법원의 이제 어떤 판단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하겠다고 했던 네. 것이고요. 어제 아마 저 사진이 보여주는 상징 효과 아마 그건 이 정부의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민주주의의 진전을 보았다고 한다면은 저 사진이 외신에게 어떻게 비쳤을까? 그제 이 사실은 그냥 댓글이라든가 일반 뉴스를 보더라도 국민들이 지나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할 거 있었나? 그리고 더욱이 뭐 한국은행 앞부터 남대문부터 한 사방 그 반경 한 1km, 2km 구간을 완전히 통제를 하고 차량을 철저하게 검색을 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산성까지 쌓았어야 됐냐? 이른바 제인산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물리산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말도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저것이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 참 안타깝다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 좌우 없이 방역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방역이라는 것은 사실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런 집회를 우려한 것은 전국적 이동 또 다수의 밀집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추석 때 보십시오. 축항스라 그래서 바캉스 지역에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일날 서울대공원이나 에버랜드에는 정말 방역의 수칙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많이 모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 당국이 지금 여기 시위에 하셨던 분들만 뭐 바이러스에 걸리고 그런 이런 놀이시설에 놀이시설. 갔던 그 시민들은 방역이 안전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보호하려고 노력했어야 되고 너무 한쪽으로 그냥 마녀사냥하다시 몰고 저런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을 국제사회에 이렇게 엉뚱하게 보여준 그런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이야기고요. 그런 문제, 방역 문제는 앞으로 이걸 정치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그리고 지금 과연 광화문 집회 그리고 다른 어떤 전국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못 가고 또 이러면서 타격을 받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콕 집어서 어느 집단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서울시의 그 조사를 보더라도 꼭 연관성이 크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번에 민주노총 집회는 기자회견이라고 허용하고 특정 집회는 이제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이렇게 했는데 방역은 이 편가르기 정치화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적용되는 동일한 수칙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전에 광화문 집회 때 8월 네. 그때도 이제 허가는 그렇게 해줬지만 전혀 예상 밖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방역 수칙 지키지 않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큰 혼란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허가는 해줬는데 그거를 예상 밖으로 또 다른 어떤 재앙적인 상황이 올 것에 대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도 또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경찰관들이 그렇게 밀집해서 서 있으면 안전한가라는 걱정이 날 정도였습니다. 1만 명이 모여 경찰관들이 섰습니다. 우리 경찰 병력들이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사전 차단 여러 그 차단벽을 두고서 반경 한 1, 2km 되는 것 같아요. 남대문 또 신세계 백화점 앞 이렇게 차단벽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전부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3중, 4중의 조치가 있었는데 꼭 저렇게 해서 했어야 되나. 정말 그래서 어떤 정신이 했지만 도대체 무엇이 겁나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그런 이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한글로 말씀 좀 네.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급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가 급이 나는 거죠. 그리고 방역에는 네. 만약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앞서 최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여야가 없듯이 만약도 없습니다. 코로나19의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빈틈은 단 하나라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름 휴가 때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갔다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름 휴가 때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와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발생한 확진자 수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건 엄연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의에 의해서 밀집된 다수 대중이 모이는 집회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고요. 그걸 지금 추석 그거랑 비교하는 거는 그 자체가 불성립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여야가 없다라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야당이 조금 더 단호해졌으면 합니다. 광화문 집회를 하고 계시는 그런 거리에 나오시는 보수 강경, 아주 강한 그런 보수 세력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제 그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 주호영 대표님이나 지도부들의 태도를 보시면 집회 참여는 자유롭다라고 일부 열어준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네, 그 분야에 들은 마지막 단호하게 듣고 다음 주제로 단호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야기했고 또 그래서 많은 보수의 그 지도자들도 응해 주셨고 그죠? 그리고 정부의 이 방역의 중대함에 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뭐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른 9인 이하의 9대 이하의 그런 차량 정량 정도로 했기 때문에 사실 그같이 지난 8월 같은 그런 집회는 사실상 예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그런 그 시민사회의 호응도 충분히 감안했어야 되고 저는 뭐 다른 걸 탓하기보다는 저 장면이 국제사회에 비쳤을 장면 마치 천안문 같은 장면 이런 것들이 무엇이었을까? 이 상징의 실패가 오히려 이 정부의 실패, 이 정부가 정말 막으려고 했던 것에 대한 오히려 잘못된 메시지를 보여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이제 강경화 장관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여행 자제 권고를 내렸는데 그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인 강경화 장관의 배우자가 출국을 해서 요트를 사서 요트 여행을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 건을 두고 이제 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도 부적절한 행위다라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아니 그걸 주최를 하는 부서 장관의 배우자가 저래도 되나?라는 의견도 지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처신 유감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고 싶은 것도 안 가고 참고 버티고 그렇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부가 내린 일종의 권고 사항이거든요. 이게 이 권고를 지키오고 있는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께서 그 권고 사항을 어기고 갔다라는 그 자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분 저는 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요. 배우자는 공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장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하게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칙이나 특권, 불법은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액면 그대로 보자라는 겁니다. 국민 다수가 참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이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대단히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더 이상 정쟁으로 끌고 가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할 일도 많은데
이 장관의 배우자의 문제로 인해서 싸우는 문제, 국민들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정쟁으로 끌고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저게 정쟁한 적이 없습니다. 네. 국민들의 분노를 전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국민들이 뭡니까? 국민들의 원성, 국민들의 분노를 전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입니다. 여당의 역할을 안 하니까 야당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온 국민들을 보고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긴급하게 우리가 이제 무역도 많이 하는 나라고 또 개인적으로도 해외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또 해외 여행도 하고 싶고 그런 국민들이 다 참고 있는데 주무장관의 배우자가 뭐 서로 연락도 안 했을 리도 없고 계획을 이야기했겠죠. 그럼 말렸어야죠. 그런데 지금 또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더 국민들을 참 그 열통 터지게 하는 분통 터지게 하는 것은 제가 연락해봤더니 안 들어온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국하라 얘기하기도 어렵다.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뭐 자꾸 이거 하면 저는 이게 이런 여당의 이중책도 이게 아까 우리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왜 생겼습니까? 바로 코로나를 해외로 퍼져나가고 또 해외에서 들어오고 하니까 막기 위한 것이거든요. 기준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관 배우자인데 뭐 장관 본인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또 법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똑같은 도덕, 똑같은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셔야죠. 자, 30초씩만 네.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기준과 도덕의 명확함은 필요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여행의 자유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애를 키우지만 예를 들어 중학교 다니는 애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민경욱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께서는 미국에 가 계십니다. 그분이 무슨 여행 자제 권고라는 정부의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지금 미국에 가 계신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하시는 일이 4.15 총선 자체가 부정하다. 4.15 총선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온당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장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부를 장관의 아니, 정부 배우자와 여당의 전 책임이 국회의원의 그만큼 차이가 무겁다는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네. 네. 자, 이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면 아마도 야당에서 이 문제를 또 질의를 계속 할 것 같고요. 주제를 넘어가서 지금 어제 오후인가요? 여야 원내대표가 잇따라 기자회견을 했는데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가 북한 상부에서 그 공무원 피살 사건 그거 관련해서 사살 지시가 있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말을 잇따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상부에서 762로 하라고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762는 북한군 소총 7.62mm를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762로 하라는 것은 762로 사살하라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해서 청문회를 비롯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 당국만 조사해서 또는 우리 정부만 조사해서는 다 밝혀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 조사를 해서 정확한 사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얼마나 실효성 있는 어떤 사실 규명을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접근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북한 상부에서 762 하라라는 말에서 762가 구경 7.62mm 소총을 언급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관련해서 이 그 대북감청 전 군인들이 지금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표현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말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런 해석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저게 어떤 신빙성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기자들 질의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언론 보도가 일부 있었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주호영 대표의 지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회 정보위나 국회 국방위에서 정부가 아주 그 귀한 정보 자산을 활용한 정보를 이렇게 보고를 하면은 철저하게 그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 주호영 원내대표 철칙입니다. 철칙인데 어제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게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고 또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이 과정에 대해서 이게 뭐냐니까 이게 왜 47시간 대통령을 모아서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여당과 정부에서 이렇게 여러저러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쏠까 말까요? 진짜 쏘아야 됩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 그것이 다 언론에 공개되고 그것이 다
또 여당의 인사들도 그런 말씀을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것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저는 우리 정부 여당이요, 또 국방부도 그렇고 우리 야당 원내대표 야당한테 이렇게 단호하게 하듯이 북한한테 좀 북한에도 단호하게 그렇게 해줬으면 썼어야 좋겠습니다. 이게 뭐 야당한테 항상 이렇게 오만하게 우리가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저기들이 보고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저희들도 철저한 정보 자산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지난 대통령의 47시간을 변호하기 위해서 정보 자산으로 취득했을 수밖에 없는 정보를 너무 이렇게 가공해서 외국 노출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걱정들을 오히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보 자산을 언론에 자꾸 공개하는 주로 말씀하시는 분이 주호영 원내대표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62로 사살하라라는 주호영 대표의 말씀 이전에 지난번에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연유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첩보 자산을 통해 취득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정보들을 주호영 대표께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첩보 자산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행착오와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오랜 기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걸 제2야당의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수권 능력이 있냐라는 말씀 좀 되묻고 싶습니다. 집권을 해본 야당으로서 우리의 첩보 자산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텐데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고요. 잠깐만요. 한 네.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북한의 단호하라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북한의 단호한 정부는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최근 10년 이내에 북한과의 여러 차례 갈등 이슈 그리고 이 긴장이 격화되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앞서 있었던 보수 정부가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를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즉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는 자 북이 될 때 용인되고 남이 될 때 용인될 만한 메시지를 해달라고 구걸했던 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그런 만행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 심각한 문재인 정부가 내용이고요. 예.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사과가 나왔던 자, 겁니다. 그런 문제를 정말 한번 그 긴급 재난 질의 같은 걸 통해 밝히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윤 의원님이 페이스북에 쓰신 거 보니까 목함지뢰 사건 때 북한은 군 당국 간 회담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당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정부가 목함지뢰가 이게 이제 우리 병사들이 발목을 이제 네.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발뺌을 하니까 그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른바 그 확성기 대북 확성기를 전선에 틀었습니다. 북한이 그걸 조준 사격하겠다고 했지만 조준 사격하면 우리 원점과 그 지원에 대해서 또 대경 사격을 하겠다고 단호하게 대응해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사과했던 것이고요. 네. 천안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조사를 통해서 유엔 안보리까지 들어와서 그래서 제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그냥 넘어갔습니까? 이번에 지금 우리 대북 공동 결의안 요지도 그런 겁니다. 같이 단호하게 보여줘야 북한이 국제사회 규범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 질문 하나씩만 하고 네, 마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남북 공동조사가 해답이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본인들이 주장하는 게 채택되는 게 맞는지 각각 한 1분씩만 얘기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지만 사과가 전부는 아닙니다. 사과가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받아내고 라는 단호한 정부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된 곳이 북한 해역입니다. 북한 해역에 우리가 가서 상황을 볼 수도 없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정치적 공방만이 남을 뿐 사건의 객관적 실체를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제 말씀의 요지입니다. 따라서 남북이 공동조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민간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고요. 국회 상임위에서 이 관련된 이슈들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쟁점 논쟁거리가 아니라
아니라 건설적인 논쟁으로 가자라는 거고요. 실현 가능한 그리고 실효적인 대안을 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남쪽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와 여당이 북한에 대해서 두둔하고 북한 통지문으로 굉장히 감업해하는 분위기에서 북한이 뭐가 쉽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국제사회, 유엔 안보리까지 가서 이 문제 다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지난번 남북 공동사무소 폭발을 그냥 여당이 그때 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총탄으로 돌아온 것이고요. 또 그걸 수색한다 우리 군함과 해경 함정이 NLL 이남 쪽에서 수색을 했더니 이건 북한 영역 침해라고 오히려 자꾸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사회를 정말 개방으로 이끌어내고 협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남의 나라 국민, 남의 나라 자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걸 보장하고 지켜줘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이걸 어겼을 경우에는 국제적 제재, 국제적 비난에 직면한다는 것을 단호히 여야가 함께 보여줘야 됩니다. 네. 이제 모레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측에서 증인 채택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국정감사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건영, 최용두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